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30대 후반 예비 엄마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힘든 순간들이 늘 다가오기 마련이죠.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어려운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운명은 늘 우리에게 험한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낼 강한 의지를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이 괴롭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저는 엄마를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제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할 때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있는 힘껏 다해 달려가야 할 때마다 저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어요. 엄마와 저의 관계가 애틋했던 것은 사고로 아빠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 엄마 혼자서 힘든 환경에서 저를 키웠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만난 소꿉친구였어요. 작은 마을이라 또래 친구가 많지 않아 두 분은 늘 같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붙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놀리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귀까지 벌게 져서는 서로 절대 너랑은 결혼 안 한다고 소리를 치고는 했다네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꾸 곁을 주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언젠가부터 두 사람은 서로가 없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평생을 같이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어른이 되면서 시골에 계시던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둘은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로 했어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은 했지만 배운 것도 돈도 없던 둘에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어요. 혼인신고만 대충 마친 후 엄마와 아빠는 각자 공장, 건설 현장, 식당, 전단지 배포에 아빠는 밤에 건물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두 분에게 정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던 청소업체가 있었는데 병으로 급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부모님에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거든요. 청소 도구부터 짐을 싣는 작은 봉고차인 다마스와 조그만 사무실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모아둔 돈 덕분에 두 분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한 지인분이 아파서 급하게 넘기느라 저렴하게 책정하기도 했지만 두 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성실함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타지에 와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오며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은 점이 저에게는 가슴에 새길 만한 교훈이었죠. 두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던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갑자기 한 번에 밀려오면서 엄마의 뱃속에 작은 아기 천사인 저도 찾아왔죠. 아마도 우리 애가 복덩이인 것 같아. 아이가 찾아오면서 우리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잖아. 태명을 복덩이로 해야겠어. 복덩아, 엄마랑 아빠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뱃속에 제가 생기면서 사업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엄마랑 아빠는 저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일이야 당연히 기억나지 않지만 두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을까 싶어요. 두 분은 새롭게 맡게 된 사업을 더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역이 조금 멀더라도 새벽 일찍 혹은 전날 밤부터라도 출발해서 의뢰받고는 했죠. 직원이라고는 두 분이 전부인데다 매일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엄마는 복덩이가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뱃속에서 너무 얌전해서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가 일을 할 때도 기다려주는 건지 얌전히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자고 다들 한 번씩 고통스럽게 지나간다는 입덧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출산하기 2주일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저는 복덩이였어요. 여보, 무슨 아기가 이렇게 얌전하지? 배고플 때 말고는 잘 울지도 않네. 이러내면 열은 키우겠어. 역시 우리 애기는 복덩이가 맞나 봐. 복덩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줘서 또 고맙고. 앞으로 아빠랑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아이도 태어났으니 더 빨리 많이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출산 후 3개월도 채 쉬지 않은 채 다시 일을 나섰어요. 아빠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이 낳고는 잘 쉬는 게 중요하다고 말렸지만 엄마는 말을 듣지 않았죠. 지금 당장 몸을 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빨리 모아서 아기가 더 크기 전 좋은 집도 구해야 한다면서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섰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죠. 못난 날 만나서 당신이 너무 고생하네. 비록 지금은 못난 남편 아빠지만 몇 년 후에는 웃으면서 지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버텨줘, 두 사람 다. 아마도 이런 게 잘 맞는 짝이겠죠. 가정을 위해 애를 쓰며 그런 서로를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참 이상적인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은 남편이자 부모님이 되어주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물론 손발도 척척 맞는 두 사람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일반 주택부터 입주 전 아파트, 사무실, 병원 등등 불러주면 어디든 달려가서 청소했어요. 손톱이 다 닳고 무릎에 멍이 들고 어깨는 늘 파스투성이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느라 잠도 항상 부족했지만 사랑하는 딸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두 분은 힘을 냈어요. 어느새 청소업체를 운영한 지도 4년이 넘었고 저도 이제 막 4살을 지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드디어 방 2칸짜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죠.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분들이라 부모님의 청소업체를 이용해 본 고객들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정으로 찾는 분들도 늘어났고 이제는 둘만의 힘으로 계약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서 의뢰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슬슬 사업 규모를 확장해 볼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새로운 사무실도 알아보고 일할 사람들 면접도 보면서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행복에 너무 자만하면 안 되는 걸까요?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을 알기 위해서인지 좋은 일은 약속이라도 한 듯 불행과 함께 닥치고는 하죠. 곧 있으면 사업을 더 확장할 생각에 두 분은 정말 신이 났었는데 바로 그때 저희 집안을 집어삼킨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날은 엄마랑 아빠가 시골에 있는 한 요양원이 개원을 앞두고 의료 한 건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차로만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기는 했지만 꽤 큰 보수라 그것만 들어오면 새로운 사무실도 계약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일찍 시작해 부지런히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생각으로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이런 건지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눈이 꽤 온다고 하는데 타이어에 체인 안 해도 괜찮을까? 그래? 그런데 지금 시간에 근처 정비소도 안 열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쌓이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그때라도 주변에 체인 구해서 끼면 되니까 일단 출발하자. 우리 도착할 때까지는 많이 안 쌓일 거야.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니까. 그래. 어차피 지금은 체인 구할 데도 없으니까 일단 출발하자.
가는 길에 문 연 곳 있으면 거기서 사면 되지. 그렇게 두 분은 이른 새벽이라 타이어 체인을 구할 곳이 없어서 가는 길에라도 구입하자는 생각으로 우선 출발했어요. 집에서 막 출발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을까. 새벽이라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어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대신 눈이 점차 심하게 쏟아지고 있어서 차의 속도는 줄여야 했어요. 생각보다 눈이 꽤 오네. 그러게. 그래도 이제 도착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출발하기 전에는 시내 들려서 체인부터 사자. 그래. 당신 피곤할 텐데 눈 좀 붙여. 에이, 나보다 운전하는 당신이 더 피곤하지. 일찍 도착하면 같이 차에서 30분 정도 눈 붙이고 시작하자 그럼. 그래 좋다. 그나저나 눈이 너무 많이 오네. 곧 있으면 앞이 안 보이겠어. 어, 저게 뭐야? 여보, 저거 헤드라이트가 왜 이쪽 방향에 있지? 순식간이었어요. 내리는 눈 사이로 자동차 라이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게 아닌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었죠.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아빠는 급하게 달려오던 차를 피하려고 했지만 눈 때문에 미끄러운 길 위에서 오히려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상대 차량은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타고 있었고 그분 역시 차가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반대 벽면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가입해둔 보험도 가족도 없고 개인 파산으로 자산도 없었어요. 그 사고로 저희는 범인을 알았어도 잡은 게 아니었고 치료비나 생활비, 손해배상 등 그 무엇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아빠를 두 번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죠. 이른 아침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량도 사고가 난 후 한참 뒤에야 도착해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사이 아빠는 이미 정신을 잃었죠. 사고로 인해 엄마는 차 부품에 팔이 끼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하얀 눈 위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아빠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눈 속에서 의식이 없는 아빠를 깨우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소리 지르기를 40분이 지나서야 그 아래 누구 있어요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눈길을 달려 또다시 20분이 지나서야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급하게 아빠를 들것에 실어서 옮겼어요. 하지만 피도 많이 흘리고 정신을 잃은 지도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고 추운 겨울 눈 위에서 몸의 온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는 아빠가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탄 것을 보고 그제야 정신을 잃었어요. 두 분은 병원에 도착해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어요. 저녁이 다 되어도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지 않았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일 때문에 만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고 몇 번을 해도 아무도 받지 않던 끝에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정말 고맙게도 어린이집 선생님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이웃집 문을 두드려 사고 소식을 전하며 저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일을 나갈 때마다 종종 저를 신경 써주었던 이웃 아주머니도 너무 감사하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부모님이 수술 후 깨어날 때까지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줬어요. 사고 후 한 3일 정도 되었을 즈음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서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한쪽 어깨에 붕대를 감고 얼굴부터 다리까지 온통 반창고와 상처로 덮인 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엄마, 아파? 엄마 괜찮아. 사고가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고쳐주셨어. 병원에서 며칠만 약 잘 먹고 누워있으면 금방 나을 거야. 아빠는? 아빠는 아빠도 괜찮을 거야.
아빠는 너무 아파서 지금 자고 있어. 그런데 우리 복덩이 왔으니까 곧 깨어날 거야. 우리 딸 보고 싶어서라도 아빠 일어날 거야. 그래야지. 얼른 일어나서 우리 딸 안아주고 놀아줘야지. 그래야지. 어머니는 붕대를 감지 않은 한쪽 손을 들어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옆집 아주머니는 안타까워하며 같이 눈물을 흘렸죠.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면서 두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마친 후에도 깨어나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고 의사도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고 해요. 혹시라도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어린 저는 잘 몰랐지만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같이 병원에 있던 엄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요. 엄마는 그때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어요. 심하게 다친 팔은 수술로도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일주일 후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침대에서 오열을 하다가 정신까지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아이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마는 실컷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어린 딸아이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천사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한쪽 팔까지 없는 여자가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마는 늘 아빠와 함께하던 일을 혼자 해야만 했어요. 평생을 의지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어린 자식까지 말이죠. 한쪽 팔로 청소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줄 아는 기술이 그것뿐이고 굶을 수도 없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 악착같이 쓸고 닦았죠. 한쪽 팔로만 청소를 하려니 전보다 일은 속도도 나지 않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면서 의뢰도 자꾸만 줄어갔어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어요. 겨우 숨통이 트이려나 했던 삶은 자꾸만 힘들어졌죠. 아마도 그 시절이 엄마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끔 엄마는 누군가와 전화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한참 통화를 하면서 울고 웃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해 고생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 엄마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저는 학생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엄마는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였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저는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엄마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밀 때마다 엄마는 기뻐했어요. 우리 복덩이는 어떻게 100점을 다 맞지? 학원도 안 다니고 엄마가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천재 아닐까? 내가 천재면 아마 엄마랑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머리는 타고난다는 말도 있잖아.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좋은 성적을 받을 때면 활짝 웃는 엄마 모습을 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알겠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은 부담이에요.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보내야 하니까요.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대학에 갈 만큼 성적이 좋은데 안 보내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하향 지원을 시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 포기하고 취업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고 제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이었죠. 애써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을 기다릴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바로 취업을 하면 됐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다니고 싶다고 해도 길어야 1년 뒤면 바로 돈을 벌 수 있었죠. 두 번째 선택지는 어려운 살림에 남아있는 돈을 박박 긁어서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당장은 고되고 힘든 생활이 되겠지만 제가 명문대를 나오고 나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면 대출금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생활비도 겨우 마련하는 마당에 엄마에게 대학 등록금까지 부담시키는 건 너무 무리였죠. 제가 선택한 건 세 번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앞선 방법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데다 가능성도 낮았지만 엄마의 고생을 덜 수 있었죠. 바로 장학금이에요. 지금보다 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의 장학금 기준에 합격하는 거였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물론 감고 있을 때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이라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저녁은 우유 하나로 때우기도 했어요. 가장 빨리 먹을 수 있으면서 영양분이 충분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주먹밥을 많이 싸서 다녔어요. 책을 보면서도 입에 쏙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 법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구보다 잘해야 했죠. 지금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언젠간 멀리서 지켜봤던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요. 한쪽 팔로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연필을 쥐고 책상에 앉았어요.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그렇게 보낸 수험 생활의 끝은 다행히도 달콤했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서울 법대에 당당하게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거든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저도 울었지만 엄마는 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잘했다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못난 엄마 만나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못난 부모 만나서 아등바등 사는 엄마 뒤를 따라 너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였어요. 학원 보조 강사부터 과외, 주말 저녁에는 데스크 총무까지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일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왔어도 통학비의 교재비는 물론 학교에서 점심만 먹어도 식비가 나가니 돈 쓸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일을 해서 엄마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죠. 엄마와 저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법대라 남은 고시나 연수원도 있어 진짜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해야 할 공부도 산처럼 쌓였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딸을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냈냐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엄마에게 보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서 돈도 많이 벌어 빨리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었죠.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성적도 늘 유지해야 됐어요. 아르바이트에 학교 공부, 고시 준비까지 수험생 때보다 더 바쁘고 쉴 틈도 없었지만 조금씩 제가 바라던 미래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고시 준비는 너무 힘들어서 2번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더 열심히 했어요. 이걸 2번은 못한다. 1번에 합격하자 싶었죠. 로스쿨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비가 든다는 이야기에 저는 포기했어요. 졸업 후 3년 동안 도끼가 잔뜩 오른 채 준비를 해서 1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 후로 2차를 아슬아슬하게 붙었지만 다행히 면접은 우수하게 통과했죠. 마침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법연수생이 되니까 월급도 받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봉이 꽤 괜찮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연수 생활도 시험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 늘 긴장하면서 지냈어요. 시험은 일정 목표를 향해 준비했다면 연수원은 마치 매일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죠. 그동안 대학 교수님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서 연수를 마무리할 즈음 유명한 로펌 몇 군데와 연이 닿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가장 연봉이 높은 곳을 선택했어요. 어차피 들어가면 일은 다 힘들게 비슷할 거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곳을 가자 싶었거든요. 첫 출근을 앞두고 엄마가 백화점 쇼핑백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출근하는데 아무거나 입을 수는 없지. 엄마가 정장이랑 구두 하나 샀어. 신발도 좋은 거 신어야 오래 서 있어도 발도 안 붓고 걷는 것도 편하다고 하더라. 너 엄마가 대학 입학 때 사준 거 아직도 신고 다녔잖아. 엄마도 참 이거 비싼 브랜드잖아. 엄마는 아직도 내가 몇 년 전 생일에 사준 거 신고 다니면서 난 지금 신발도 괜찮은데. 그때도 엄마가 좋은 거 사줘서 굽 한 번 갈고 나서는 새 것처럼 튼튼해. 에휴, 아서라 아서. 나는 나이 든 아줌마라 아무거나 입고 신어도 괜찮아. 그래도 젊은 너는 너무 못나게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흉봐. 변호해준다는 양반이 너무 볼품없게 하고 다녀도 의뢰인들한테 자신감 떨어져. 상대 변호사한테 얕보여도 안 되잖아. 기선제압을 딱 해야지. 너는 이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나서주는 사람이니까 잘하고 다녀야지. 엄마의 응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기도 했고 학생일 때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곳은 전쟁터였어요. 매일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아프게 배워나가야 했어요. 때로는 내가 진짜 고시까지 합격한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공부를 그동안 허투루 했나 싶기도 했죠. 입사 1년 차는 매일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배워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2년 터울의 선배 도움이 컸어요. 제 사수이기도 했던 선배는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다른 동기들은 일도 힘든데 사수까지 자기를 못살게 군다며 괴로워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기업 관련해서 큰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 변호사가 거의 5명, 6명 정도 함께 했어요. 그나마 동기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던 저는 사수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죠. 거의 날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 조사를 하고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수와 있는 시간도 늘어났죠. 늦은 시간만 되면 어딘가로 전화를 하러 나가는 사수를 보고 농담처럼 말을 건넸어요. 여자친구분이에요? 아니면 아내분? 매일 통화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달달하신가 봐요. 그렇게 보여? 네,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전화하시고 목소리도 엄청 상냥하셔서요. 아쉽게도 여자친구도 와이프도 없고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요?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 드리는 거예요? 엄청 다정한 아드님이네요. 이 나이 먹고 엄마한테 매일 전화한다고 하면 다들 마마 보이냐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앞이 보이지 않으시거든. 나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망막 조직에 영구적 손상이 생겨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셨어. 급성이라서 딱히 증상도 느끼지 못했고 정말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내가 어릴 때라서 잘은 모르지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 지금도 일 때문에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본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있으시지는 않을까 해서 매일 안부 전화 드리고 있고. 그렇구나. 그럼 혹시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시력을 잃은 후 집을 나가셨거든. 앞 못 보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감당하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 아휴, 내가 너를 두고 별 이야기를 다 한다. 괜히 무겁게 생각하지 마. 우리 어머니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나를 키워주셨거든. 두 사람 몫의 사랑보다 과분한 애정을 받으면서 자랐어. 저도 이해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한쪽 팔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셨는데 그 일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선배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독립을 미루고 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재로 유대감이 생겼어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그 후로 왠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괜히 더 마음이 쓰이고 챙기게 되고 통하는 점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사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고 커피 한 잔, 밥 한 끼, 영화 한 편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빠 연애를 시작해도 데이트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그래서인지 사귄 지 2년이 되어서야 결혼을 의논하게 되었어요. 이제 슬슬 결혼을 준비하자고 말이 나와 양쪽 집안의 소식을 전한 후 상견례 날짜를 정하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의 어머니를 따로 만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양가 어머니가 함께 자리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로 마음이 있어도 양쪽 집안 부모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우리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떨렸죠. 그리고 드디어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처음 두 분이 마주하는 날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했더니 예약한 룸에 예비 신랑과 어머님이 먼저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에 엄마와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여기는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님을 배려해 두 분이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엄마의 손을 끌어 바로 앞으로 이끌었어요. 미리 귀뜸을 해두었기에 엄마는 센스 있게 가까이 다가가며 어디인지 두리번거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인사를 하자마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저는 너무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가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사과하려는데 어머니가 잡은 손을 더듬으면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성함이 오숙자? 숙자, 너 혹시 숙자니? 0224의 254.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맞아? 너 숙자 맞니? 일요일마다 나랑 전화하던. 그걸 어떻게... 아니, 너 혹시 미옥이? 미옥이야, 맞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듣더니 엄마도 갑자기 어머님 성함을 외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두 분을 번갈아 보며 예비 신랑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쪽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모르겠다는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그 사이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반갑다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울면서 안부 인사를 하더니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눈물을 훔치면서 자리에 앉으셨죠. 숙자야, 너를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다. 나도 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항상 안부가 궁금했는데. 그러게 기집애야.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미안해.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전화 요금 낼 돈도 없었거든.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지 뭐야. 맨날 전화는 네가 걸었으니 내가 공중전화라도 찾아서 할 방법도 없더라. 전화 끊기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네 번호도 모르고 있었구나 알아챘어. 다른 소식 전할 방법도 없고 그 후로 대출금 때문에 집도 빼고 겨우 장례식에서 만난 먼 친척분 도움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정신도 없었어. 그 후에도 나도 너를 종종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우리 참 어렵긴 했나 보다. 전화가 다 끊기고 말이야. 그래도 난 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 다 네 덕분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도 지금이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마워 숙자야. 정말로 고맙다. 나야말로 고맙지. 그때 사고로 남편도 잃고 팔도 잃고 수술비랑 병원비 내느라 은행에 대출도 받았는데 일도 끊겨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 그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 나도 네 덕분에 참 많이 위로받았어. 위로는 네가 나한테 해줬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 걸어서 죽고 싶다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헛소리 하는데 그걸 들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나한테는 큰일이었는데 날벼락같이 아픈 안 보이지. 남편은 그런 마누라 두고 집 나갔지. 당장 어린아들 밥도 못 주는데 정말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네가 날 구해준 거야. 그때 네가 내 목숨도 우리 아들도 살린 거야. 내 5살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받자마자 잘못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끊으려는 찰나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 이야기 좀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울음 섞인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차마 끊을 수가 없어서 엄마는 다시 수화기에 귀를 대고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다시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에 남편이 이혼 서류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죠. 앞도 안 보여서 일도 할 수 없는 데다 아직 어린 아들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장 방에서 걸어 나가는 것도 밥을 차리기 위해서 쌀을 씻는 것도 할 수 없었죠. 겨우 방을 더듬어서 기어서 부엌으로 갔어. 애는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데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으라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듬거리면서 쌀통에서 바가지를 손에 쥐고 겨우 밥솥에 담으려는데 아휴 바닥으로 후드득 쏟아져 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쌀을 떠서 솥에 담으려니 또 후드득 쏟아져 버리고 바닥이 온통 쌀 천지인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밟히는데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쌀이라도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내가 없어서 제가 보육원에 가면 밥은 안 굶겠지 싶기도 하고 근데 앞도 못 보니까 세상 떠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해도 뭐가 뭔지 찾을 수가 없더라. 나는 마음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구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고 아무 번호나 눌렀는데 그게 마침 숙자 집으로 연결이 된 거야. 내가 여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다며 끊으려길래 다급하게 잡았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싶었거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앞도 못 보고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고 어린 아들은 배고프다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숙자야,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네가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랬지. 안 된다고. 우리는 엄마니까 안 된다고.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 네 엄마가 그러더라. 지금 네 아들도 배고프다고 너만 바라보는데 그 어린애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우린 엄마니까 우리 애들 내가 이 세상에 데려왔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돌봐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한쪽 팔을 잃었다고. 거기에 병원비랑 수술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는데 한쪽 팔로 청소일 하는 게 어려워서 생계가 아슬아슬하다고. 그래도 자기는 딸아이 생각해서 이악 물고 내일도 버틸 거라고 하더라고. 같은 처지의 아이 엄마라 그런지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악 물고 버티기로 했어. 나는 엄마니까. 마지막에 네 엄마가 언제든 힘들 때 전화하라면서 번호를 불러주더라고. 그 후로 한 3년 정도 됐나? 둘 다 일 쉬는 일요일마다 전화했지. 그때 우리 애가 6살쯤이었는데 위치 알려달라고 해서 겨우 쌀을 떠서 밥도 짓고 시각장애인 등록해서 지원도 받았어. 그리고 너희 엄마가 근처 복지관 있으면 가보라고 일자리 찾을 수도 있다고 알려줬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막상 또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더라. 그래도 그때 숙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 못 냈을 거야. 그때는 내가 멀리까지 나가기 어려울 때라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계속했지만 그래도 그 전화가 그 당시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사돈으로 인연을 맺은 줄 알았던 두 분은 알고 보니 더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서로의 인생에서 등불이 되어주던 존재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과 한참을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예비 시어머니였다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력을 잃은 후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졌다고 해요. 시력에만 의존해 사람들도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남들보다 훨씬 잘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알아채셨다고 하더라고요. 긴장 가득했던 상견례는 두 분이 특별한 인연임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을 앞둔 저희 두 사람보다 어머님들 사이가 더 각별했거든요. 두 분은 서로의 눈과 팔이 되어주면서 일 때문에 바빠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를 대신했어요. 신나서 예물도 보러 다니시고 한복도 서로 골라주고 누가 보면 친자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죠.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저희가 연인이 된 것도 어쩌면 그래야 하는 인연이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일이 겹치면서 상견례 이후 결혼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 사이 어머님들은 완전 절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두 분을 위해서 저희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만 지낼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4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리고 두 분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기로 했죠. 신혼인데 뭐하러 엄마들이랑 같이 살려고 하냐고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그래도 막상 이사하고 나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두 사람도 어머니들 두고 둘만 사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벌써 같이 산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 어머님은 친자매처럼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서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 두 분을 보고 있을 때면 저희 마음도 괜히 뿌듯해져요. 그리고 저는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힘든 시련을 단단하게 견디며 엄마 아빠를 키워준 어머니들을 빨리 소개해주고 싶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서로의 힘이 되어준 엄마와 어머니처럼 저도 남편과 태어날 아이와 함께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